자, 길고 지루한 오프닝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1920년대 가혹했던 조선 한복판에서 시작된 거대한 인권투쟁, 형평운동입니다. 김혜원 작가님의 역사동화 고기장수 박세죽과 실제 역사 기록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낱낱이 해설해 드릴 텐데요. 특히 그 차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찾아간 한 백정 소녀의 실화에 돋보기를 대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깊게 파헤쳐 보죠. 백정 새끼다. 길 가던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날아옵니다. 진짜 끔찍하죠? 책 고기장수 박세죽은 바로 이 잔혹한 언어폭력으로 시작해요. 당시 어린 세죽이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숨막히는 공포, 그리고 언제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는 물리적인 위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세죽이 어머니가 딸한테 해준 말을 보면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집니다. 낌새가 안 좋으면 무조건 도망쳐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당당하게 맞서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돌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피하는 것. 그게 당시 이 계급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배워야 했던 유일한, 진짜 말 그대로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백정소녀 박세죽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죽이라는 소녀가 가졌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자기 이름인 세죽이 마치 소가 먹는 죽, 그러니까 소 여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하얀 눈밭 위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발끝으로 쓱쓱 지워버리곤 했답니다. 사회가 던지는 그 혐오스러운 시선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안으로 내면화하고 상처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뼈아픈 장면이죠. 두 번째, 1920년대의 가혹한 차별, 이제 시야를 넓혀서 도대체 당시 사회 구조가 어땠길래 이런 비극이 정당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정이라는 단어가 당시 어떤 무기였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절대적인 최하층 천민 계급이었죠.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 속에 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완전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도록 만드는 끔찍한 낙인이자 주홍글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일상, 현실을 팩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들조차 백정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학교 입학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친구 사귀기요? 꿈도 못 꿨죠. 그냥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되는, 폭력이 완전히 일상화된 말도 안 되는 사회였어요. 세 번째,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 하지만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인권 각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된 이 형평운동의 슬로건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 와,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평생 고기를 달던 백정들의 도구인 저울을 완벽한 인간 평등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저울처럼 신분의 귀천 없이 우리 모두의 존엄성은 똑같다. 이 결연한 목표가 이 짧은 한 문장에 폭발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흔히 1920년대 조선하면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부터 딱 떠오르시잖아요? 맞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 국가의 자유를 되찾는 투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형평운동은 우리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차별에 맞서 인간의 평등을 쟁취하려 했던 또 다른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생존과 존엄이 걸린 동등하게 중요한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숫자 40만 명. 여러분, 형평운동이 나중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커지면서 달성한 총 회원수입니다. 40만 명이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결코 소수의 변방 세력이 모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눌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들고 일어난 조선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메머드급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워졌던 여성들의 목소리. 이 거대한 운동 속에서도 역사에서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보죠. 자,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1923년에 형평사가 만들어진 후 여성들의 목소리는 폭발적으로 진화합니다. 단순히 뒤에서 돕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어요. 1926년에는 조혼, 그러니까 너무 일찍 결혼시키는 악습을 폐지하고 여성 교육을 시키자는 안건을 아예 공식 의제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8년 박세죽이 역사의 전면에 여성 대의원으로 등장하는 거죠. 엄청난 속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1928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딱 한 줄의 문장입니다. 형평사 전국대회 여성 대의원 박세죽.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김혜원 작가님이 낡은 신문 속에 묻혀있던 이 건조한 팩트 한 줄을 발견해낸 거예요. 바로 이 텍스트 한 줄이 다치되어서 자칫하면 완전히 지워질 뻔했던 형평운동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겁니다. 5번째,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제 다시 세주기의 결정적인 선택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쫙 전리해볼까요? 낌새가 이상하면 무조건 돌멩이부터 피하고 숨던 그 겁 많은 아이가 계급을 뛰어넘어 양반집 아이와 친구가 됩니다. 형평사 야학교에서 배우고 나중엔 진주소년의 무대에 올라서서 공연까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자기 진짜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대원으로 훌쩍 성장합니다. 세상에 숨어 지내던 아이가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진짜 완벽한 영웅서사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적인 말들이 여전히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오늘날, 100년 전 진주의 백정아이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현실이 과연 우리랑 완전 동떨어진 낯선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 어딘가에도 여전히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저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저울에 한 번쯤 올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